그것은 빛도, 소리도, 물질도 아니었다. 진동,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의 바깥에서 스며든 패턴. 우주선 스페이스 비그로의 외곽 센서에 그것이 처음 감지된 순간 우주는 마치 스스로 비명을 지르듯 균형을 잃은 파동을 우리에게 토해냈다. 그 진동은 붉었다. 끈적이고 불규칙하며 마치 우주가 조율되기 전에 불협화음을 닮아 있었다. 탐사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회수했다. 그것은 저항하지 않았고 우리도 환영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우리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M33 외곽 궤도 비그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탑승 인원 231명, 과학자, 기술자, 보안요원. 우리는 관측이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배 전체가 하나의 격리된 생명체 같았다. 그날 8번 경납고 근처에서 센서가 이상한 진동을 감지했다. 중력 이상 없음, 전파 간섭 없음, 조난 신호는 아니었다. 탐사 드론이 보내온 영상에는 어둠 속을 천천히 부유하는 붉은 덩어리. 질감은 점액에 가까웠고 형상은 명확하지 않았다. 외벽 쉘이 열렸다. 그 생물은 무력하게 내부로 끌려왔다. 그 생물체는 숨을 쉬지 않았다. 심장 박동도, 체온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격리실 B7. 그것은 탱크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홍빛 점액이 미세하게 떨렸고 내장형 카메라의 렌즈에 촉수 하나가 닿았다가 이윽고 사라졌다. 우리는 그것을 익슬이라 불렀다. 엑선. 사람들이 반쯤 농담처럼 지은 이름이었다. 그로브너 박사는 일지를 남겼다. 체온도 없고 뇌파도 없지만 이걸 죽었다고 말하긴 어려워. 3일째 되던 날 밤 격리실의 경보가 울렸다. 내부는 정상이었고 탱크도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 분석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다. 익슬은 격리 탱크 벽면을 통과하며 몸체를 진동시켰고 분자 구조가 일시적으로 해체되듯 흐릿해지며 철제 장벽을 통과했다. 센서들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지만 탱크 외벽과 통로 철문에는 진홍빛 입자 흔적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다. 카메라는 정상 작동 중이었으나 익슬의 실시간 영상은 중단되었다. 그로브너는 중얼거렸다. 익슬은 공간 자체를 통과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카스코 박사가 처음이었다. 그의 개인 실무는 잠겨 있었고 내부엔 실험복 한 벌과 붉은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보안 기록은 단 한 프레임만 남아 있었다. 카스코 박사의 뒷모습. 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화면 전체가 붉게 번졌다. 통신기에서 사라진 대원의 목소리가 잡히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며칠 뒤 관측실 벽면에서 진홍빛 점액과 함께 누군가의 융해된 장기 조직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심장과 간세포가 뒤섞여 마치 하나의 근육처럼 맥동하고 있었다. DNA 분석 결과 보안 요원 유제니오와 간호사 브리치스의 유전자가 뒤섞여 있었다. 그로브너는 이마에 손을 얹었다. 익슬은 먹는 게 아니야. 동합하고 있어. 이틀 뒤 기관사 엘리어스가 교신을 남겼다. 복도에 무언가가 문 뒤에 있어. 이게 그의 음성은 갑자기 끊겼다. 실내 조명은 이상 없었고 기체 내 잔해도 없었다. 베나 박사는 의무실로 찾아와 그로브너에게 말했다. 박사님, 제 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베나는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녀의 음성은 낮고 나른했으며 눈동자는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로브너는 미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의사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복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찰을 마친 그녀는 괜찮을 거예요, 박사님. 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의무실을 떠났다. 다음 날 그로브너는 스캔 기록을 반복 재생하던 중 정상 생체 리듬과는 다른 작은 박동 하나를 발견했다. 복부, 간과 위 사이에서 맥동하는 무언가. 알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익슬을 품은 게 아니야. 익슬이 그녀 안에 둥지를 틀었어. 그 직후 근무 중이던 간호원 한 명이 의무실 외곽 복도에서 실신한 채 발견되었다. 그의 가운에는 진홍빛 점액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베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복도를 혼자 걷지 않았다. 회의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그런 테이블을 중심으로 앉아 있었다. 조명은 약간 깜빡였고 벽면 공조구에선 미세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다. 익슬은 감염시키는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퍼지는 구조예요. 그로브너의 말에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하듯 콧등을 닦았다. 하얀 소매에 진홍빛 얼룩이 번졌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고 그는 움찔하며 몸을 물렸다. 아니야. 난 단지 피곤해서 이런 거야. 진짜야. 정적 속에서 울리는 그 한 번의 헛기침이 모두의 심장을 조여왔다. 공기 속에서 무언가 철근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회의실 천장의 패널 하나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본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보안 책임자 조씨는 그 순간 총을 꺼냈다. 당신 회의 전날 격리실 근처에 있었지. 총구는 그로브너를 향했다. 당신이 감염된 거 아니야? 그로브너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염된 자는 숨을 쉬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말이 없지. 그 순간 벽 너머에서 금속을 긁는 듯한 짤깍 소리가 울렸다. 그로브너 박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녹음을 남겼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반드시 끝을 낼 것이다. 그것이 우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해시켜야 하니까. 격실 A21 내부엔 은빛 격자판이 깔려 있었고 중앙에 방열복을 입은 그로브너가 앉아 있었다. 그는 손목에 생체 신호 유도 장치를 부착했다. 생체 진동이 조정되며 일정한 리듬으로 금속 바닥을 타고 진동을 내며 퍼졌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곧 벽면 너머에서 스르륵 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철판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익슬은 그로브너의 진동에 응답했다. 격실의 온도가 미묘하게 떨어졌다. 등 뒤 자동 해치에는 타이머가 점등되었고 천장의 조명은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유리벽 너머에 형체가 나타났다. 붉은 점액질, 퍼지는 이음매, 안에서 꿈틀거리는 감각기관들. 익슬은 천천히 유리벽을 스치며 그로브너를 응시했다. 그로브너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서 와라. 5초, 4초, 3초. 이윽고 타이머의 초록색 불이 점등되자 그로브너는 격실 해치의 사출 버튼을 눌렀다. 격실의 해치가 열렸다. 익슬은 진공 속으로 찢기듯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로브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에 눈없는 시선을 느꼈다. 익슬은 소리도 없이 진공 속으로 찢기듯 사라졌다. 사건은 종료되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복도 39역 비활성화되었던 카스코 박사의 생체 신호가 4초간 미세하게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실험복 내부의 내시경 카메라에서 기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천천히 복부 안쪽 조직 사이에서 반투명한 알 하나가 움직였다. 그 속엔 작은 핵이, 그리고 그 핵에는 눈동자처럼 생긴 무언가가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다. 진홍빛 불협화음. 우주는 조용하지 않다. 단지 다음 진동을 기다릴 뿐이다. A2방구트의 SF 고전 The Voyage of the Space Beagle에 수록된 단편 Discord and Scarlet. 진홍빛 불협화음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생명체와 마주해왔지만 진홍빛 불협화음에서의 조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포였습니다. 주인공은 우주 탐사선 스페이스 비글의 승무원들. 이들은 우주를 항해하던 중 미지의 생명체 익스를 구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존재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차원의 공간에서 유입된 지능형 포식자였습니다. 익슬은 인간의 언어는 쓰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건 단 하나. 나는 새로운 생명을 낳을 것이고 그 숙주는 너희다. 그는 인간 몸속에 알을 심어 내부에서부터 부화시키는 고통스러운 번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익슬은 이전에도 수많은 종족을
이 방식으로 멸망시킨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익슬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익슬은 인간의 심리, 구조, 기술까지 빠르게 분석하며 학습합니다. 게다가 웬만한 무기는 통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함선을 지배해갑니다. 결국 승무원들은 익슬을 우주선 밖으로 내쫓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기압차를 이용해 그를 진공 속으로 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결말에서 익슬은 공기와 함께 빨려나가며 우주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익슬이 정말로 죽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익슬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신체를 다시 재조합하며 생존을 시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줄거리에서는 임의로 에일리언의 설정을 빌려와 익슬의 알이 남아있다고 마무리했지만 실제 원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exocreature was gone. Whether it would find another host in the void no one could say. 진홍빛 불협화음은 수많은 SF 호러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 외계 생명체가 인간 몸속에 알을 낳는 컨셉은 이 작품에서 직접 계승되었습니다. 더싱, 정체불명의 존재가 인간 사회의 침투에 동화되고 인간의 공포를 조종하는 방식, 라이프, 우주 생명체가 점점 지능화되며 인류의 과학을 압도하는 설정 역시 동일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본능, 생존과 윤리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경고하는 고전이자 첫 접촉에 대한 인류의 오만함을 되묻는 SF의 정수였습니다. 진홍빛 불협화음. 어쩌면 이 작품은 먼 미래,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될지 묻는 미래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